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생각발전소 세 번째 시간, 요한 카스파르 라바터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제목은 미남은 머리도 좋다. 간접 증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도 가끔 지적인 외모라거나 신뢰를 주는 외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남은 머리도 좋다? 그건 아마 우리들의 그런 생각하는 습관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직접 듣거나 본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여겨진다. 그러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거나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을 추리할 수 있을까? 그런 경우 필요한 것이 바로 간접 증거다. 원칙적으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이를테면 과거에 대한 문제라든가 내일의 날씨 혹은 증권시장의 시황에 대한 물음 등이 그렇다. 간접 증거를 해석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하고 또한 널리 쓰이는 기술이다.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부러진 나뭇가지라든가 길 위에 브레이크 흔적 등을 가지고 추리하여 이야기 짜내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1700년대에 요한 야곱 쇼이 히처라는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화석들을 찾아내서 자기가 그 노아의 방주의 증거를 찾아냈다고 책을 출간했대요. 그래서 당시에 완전 센세이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호수 근처에서 사람의 뼈를 발견해서 이게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사람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노아의 홍수가 뭐 BC 4032년 뭐 이런 식으로 연대까지 막 표시를 했었대요. 근데 그로부터 한 약 100년 후 그게 채석장에서 발견한 게 실제는 무엇인지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요한 쇼이처가 채석장에서 발견해낸 게 실제 무엇인지는 1811년이 되어서야 밝혀졌다. 프랑스 과학자이자 해부학자인 조르주 큐비에는 그 화석을 연구한 다음 그 뼈는 덩치가 큰 장수 도롱뇽의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홍수 이론을 지지하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청천벽력 같은 쇼크였다. 게다가 그 주장에는 맹랑한 구석이 많았다. 유럽에 살고 있는 도롱뇽은 기껏해야 30cm밖에 되지 않는데 퀴비에가 연구한 그 뼈는 크기가 1m 35cm나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퀴비에는 그 뼈의 흔적들을 해석함에 있어 체계적인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그의 연구 결과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점은 별로 없었다. 퀴비에는 쇼이치보다 뼈의 해부학 손질에 뛰어났고 또한 그 문제의 뼈를 여러 가지 잘 알려진 동물의 뼈와 비교하는 작업도 거쳤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노아의 홍수 때 죽었던 추악한 인간 족속이었던 것이 양서류로 밝혀지고 말았다. 1829년에 살아있는 장수 도룡뇽이 발견되고 그것은 이 새로운 이론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 도룡뇽은 일본에서 잡혀 산채로 유럽으로 옮겨졌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롭게 이제 그때의 증거가 틀렸다는 것을 100년 후에 발견했던 그 사람에 관하여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6가지 결론을 정리해 줍니다. 1. 간접 증거에서 읽어야 할 가능성은 대부분 여러 가지다. 그런 까닭에 맨 처음 떠오르는 발상으로 만족하고 마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 발상이 제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말이다. 퀴비에가 그 뼈들을 연구하는데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고 그것을 사람의 뼈가 아니라 동물의 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을 때 사용된 것이 바로 이 규칙이다. 2. 언제나 처음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간접 증거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증거가 많을수록 그로부터 얻어내는 결론은 그만큼 확실해진다. 퀴비에에게는 새로운 가설만 있었던 게 아니다. 그는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새로운 흔적들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 그러니까 퀴비에는 우연한 기회에 그의 눈에 띈 증거들에 만족했던 게 아니다. 쇼이처와 달리 그는 막대한 공과 비용을 들인 준비 작업을 통해 더 많은 뼈들을 발굴해냈고 그 결과 뼈의 정체를 밝히는 일이 그만큼 수월해졌다. 그렇지만 쇼이처의 발견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화석이란 그저 우연히 생겨난 따라서 특별한 의미도 없는 돌덩이일 뿐이었고 태초의 진흙 소용돌이 와중에 생겨난 부산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저 드문 기형 그 모양 밖에 알아보지 못할 때 쇼이처는 밝혀내야 할 옛날의 암호들을 알아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음 항목과 연결된다. 5.
간접 증거는 관찰자가 찾아 나설 때에만 발견된다. 해석이란 사물에 대한 저마다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그만큼 더 간접 증거에 대한 해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집중하여 암석을 관찰하는 사람만이 암석의 구조라는 게 그저 우연의 산물로 보아 넘길 수 없는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마련이다. 그쵸? 4. 간접 증거를 읽는 사람에게는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이 확실할수록 그만큼 간접 증거 해석도 확실해진다는 사실을 바로 이 규칙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 분야에서는 18세기부터 간접 증거에 의한 상황 설명이 갈수록 중요해졌고 마침내 자백마저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여기선 저는 조금 슬픈 마음이 들었는데 옛날에 우리 막 그 민주항쟁 같은 거 굉장히 많을 때 그때는 억지 자백을 받아서 그 자백을 근거로 막 다음날 사형도 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18세기부터 간접 증거 없이는 자백도 의미가 없었다고 하네요. 쩝. 계속 읽어보면 갈수록 발달하는 과학 덕분에 사소한 흔적에서라도 신빙성 있는 설명을 뽑아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간접 증거들이 확실해지면 탐정 혹은 형사 역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추리해낼 수 있다. 5. 간접 증거를 읽는 사람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 간접 증거는 어느 것이나 다 특별하기 때문이다. 그 특별함은 다른 특별한 것들로부터 생겨난다. 그러니까 먼저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저 일이 일어나는 시기다. 전체 맥락 속에서 비로소 개별적인 것들이 의미를 얻고 그 나름의 자리와 가치를 얻게 된다. 이것은 별개의 간접 증거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연구해야 그 안에서 가치 있는 맥락 속에서 자신의 그 간접 증거의 위치와 실증성을 알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논문 쓸 때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읽어야만 빙산의 일각에 보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6번으로 가겠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일수록 흥미로운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학자들 중에는 이것을 학문 탐구의 핵심 원칙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탈리아의 미술가인 조반니 모넬리는 미술사의 거장들이 그린 그림들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세부 묘사 부분들, 이를테면 귀를 연구했다. 위대한 미술가의 능력이야말로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 드러나지만 위조자나 복제자들의 경우 그런 사소한 부분에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식의 관찰을 통해 모렐리는 많은 그림들을 새롭게 자리매김했다. 일찍이 모렐리의 글들을 읽어 알고 있던 프로이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일상의 현상들이야말로 특별한 설득력이 있다고 선언하고 비뚤어진 행동과 꿈들을 철저하게 연구했다. 무의식의 세계가 의도하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흔적들을 간접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를 찾아봤는데요. 그거 말고 현재의 상태를 보여주는 증후라는 간접 증거, 또 앞서 예상하게 만드는 간접 증거들, 미래에 대한 간접 증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에 사진에 나왔던 그 사람, 요한 카스파르 라바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잘생긴 미남은 머리도 좋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위스 목사였던 요한 카스파르 카바터는 18세기 사람인데, 외모를 보면은 성격이랑 교양, 또 신뢰도를 알 수 있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작은 특징들로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의 모습을 밝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그는 외적 특징들로부터 그 사람의 성격을 알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문, 즉 관상학의 아버지가 되었다. 당시 라바터에게는 폭넓은 독자 대중이 따랐는데 괴테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괴테가 라바터의 연구물들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근데 라바터의 관상학이라는 게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와 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유형을 구별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마 6번 같은 유형의 사람인 경우에는 아름다운 아치 모양으로 볼록하며 큰 편이어서 비범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어딘가 좀 바보 같고 절반만 똑똑해 보이는 그런 이마들이 있다. 눈썹이 거칠고 어지러워 보이는 사람에게는 가장 총명하게 발견된다. 이런 식으로 관상학을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속을 판단할 수 있다. 외모가 내면의 간접 증거가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약간 관상학이 좀 웃긴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굉장히 외모로 처음에는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경험적인. 내가 어떤 사람을 되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닮은 사람을 만나면 왠지 저 사람도 거짓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편견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신의 계시마저도 어떤 신의 마음을 알기 위한 어떤 간접 증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들을 찾아 떠난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아까 관상학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독자였던 괴테의 이야기인데요. 괴테가 그때 이제 독일이 전체가 통일하기 전에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어떤 행정직을 계속 요청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간접 증거로 자기가 생각하기로 했냐면 그 브로켄 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었는데 그 등정에 성공하면 바이마르에서 일하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칸트가 오르려고 했던 그 브로켄 산이라는 곳은 이 그림처럼 해발 1143m의 높은 산이었고 365일 중에 360일이 안개가 끼고 눈도 너무 많이 쌓이는 겨울엔 아무도 안 올라가는 그런 곳이었대요. 근데 어쨌든 내가 등반에 성공하면 그걸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산지기도 오르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12월 10일 아침이 되자 구름이 걷혔고 그러자 산림 관리인이 말했다. 이제 브론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괴테는 창가에 서서 이렇게 소리쳤다. 이런데 산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도대체 날 안내할 만한 하인이 한 명도 없단 말이오? 그러자 산림 관리인이 말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괴테는 그날 꼭대기에 올랐다. 그 밖에 괴테에게 확신을 준 또 하나의 계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녁에 보인 꽉 찬 보름달이었다. 다시 바이마르로 돌아온 괴테는 새로운 간직을 맡기로 마음을 굳혔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냥 피식 웃었는데 가끔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간접 증거로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긴 한 것 같아요. 뭐 버스가 뭐 몇 분 내로 오면 뭐 옛날에 어렸을 적에 몇 분 내로 오면 내가 그 남자애랑 잘 될 거야. 뭐 이런 것들. 오늘은 재미있는 세 번째 시간 미남은 머리도 좋다. 간접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시간으로 또 만나요. 안녕.